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식량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 산업, 스마트팜에 대해서 파헤쳐 봅니다. 이 사계절 내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일반 온실 대비 뛰어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스마트팜의 시장 상황, 그리고 정책적 지원 상황 등 스마트팜의 이모저모를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스마트팜이 어떤 건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스마트라는 표현이 많이 붙잖아요. 뭐 네. 스마트폰, 뭐 스마트 TV, 굉장히 스마트라는 표현이 붙어가지고 많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네. 저희도 이제 농사를 생각해 보면 기존에는 그냥 땅에서 물을 대서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관계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제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 스마트팜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자동화하고 제어하고 이용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4시간 또는 더 좋은 정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가는, 이제 그 바탕에 또 이제 IT 신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뭔가 이제 차세대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 스마트팜의 주된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이제 뭐 한국에서 또 이게 그런 TV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이는 것들은 이게 층층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아니면 뭐 이제 뭐 공장이나 다른 시설에서 네. 빛을 적극적으로 놓고, 이제 스마트팜은 참고로 흙을 안 쓰고 양액이라는 걸 보통 많이 쓰거든요. 네. 이제 물을 넣고 그런 온도나 이런 것들을 IT 기반으로 해서 제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 더 나가는 것들은 요즘에는 이제 컨베이어 시설에도 많이 연결을 하거든요. 네. 그냥 컨베이어 시설을 하면 이제 요 하나하나의 좀 시설 투자비가 좀 줄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나가는 것들은 이제 작물. 을 지금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인공 배양육이라든지 뭐 인공 곤충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런 비타민이나 이런 뭐 무기질 이런 채소류가 아닌 단백질류에 대해서도 이런 스마트팜, 이런 인공적인 그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시도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 사실 스마트팜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농업의 효율을 아주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가고 이런 것들도 뭔가 효율을 확 올려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작물 시스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24시간 내내 컨트롤할 수 있고 원격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적극적으로 뭐 온도, 습도, 비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병충해로부터 안전하고 더 뭔가 영양분도 더 좋은 그런 작물들을 수확량도 올릴 수 있다. 라고 하고, 또 이제 빅데이터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하면서 뭐 생산이나 판매, 뭐 재고 관리, 품종 개량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농업이 한 해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더 나아지는 농업, 그 다음에 더 나아지는 농업으로 가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뭐 네덜란드, 뭐 싱가포르, 뭐 일본 이렇게 나라의 경제라든지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농지는 좀 부족한, 그리고 인구도 많은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래 산업으로서 좀 중요하게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스마트팜이 농업에서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팜이 정말로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일본 이런 데서는 뭐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적극적인 뭐 제어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이렇게 층층이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뭐 농기구, 이런 자동화 장비 이런 것들이 이미 IT에 접목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농촌에 대한 뭐 드라마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 이게 밭이 있고 뭐 이제 소가 다니고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말 현대식 그런 건물 안에 현대식 막 IT 기반 시설들이 쫙 갖춰져 있고, 다만 거기서 자라는 것들이 작물인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고 기계적인 거고요. 또 이제 한국이 워낙 IT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유망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최근에 이제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IT 기를 발달해서 뭐 중동에 있는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 이런 데 뭐 MOU를 체결했다. 우리의 뭐 스마트팜 시설을 뭔가 같이 개발해 나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들도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많이 수출을 하지만 사실 SK네트워크스도 네덜란드 AI 스마트팜 여기에 투자를 한다. 그쵸. 2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대기업들도 촉각을 그쵸.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부분이 되게 고무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워낙 이제 IT라든지 다른 제조업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실력을 키워서 정말 유망한 나라인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농업과 이 관념의 매칭이 잘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보면 선진국들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투자를 나가고 기술 협력을 하고 사업 협력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죠.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기후 변화,
우주 개발 측면에서도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우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핫하고 또 한국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정말 자체적인 누리호를 이렇게 발사를 성공적으로 하고 이런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그 예전에 마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런 뭔가 화성에 딱 어떻게 이제 불시착을 했는데 거기에 뭔가 이런 뭐 막을 씌워놓고 거기서 식물들을 재배하는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식물들을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해보는 거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주로 가기 전에도 일단은 뭐 남극이라든지 북극 그런 척박한 환경, 그다음 지금 기후 변화가 극심해지면서 굉장히 이런 농사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 뭐 인공위성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도심으로 갔을 때도 이게 친환경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심의 좁은 공간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열섬을 막는다든지 네. 그런 도심의 유유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이산화탄소나 그런 것들을 흡수해가지고 뭔가 그린 효과를 낸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농사가 이제 좀 다른 관념이다 보니까 경제적 생산성과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IT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초기 투자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개발 단계에서도 비용이 좀 들 거고 이거를 실제 적용하는 뭐 농가든지 이제 농업 사업을 해보려는 그런 이제 집단들한테 줄 때도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 그다음 뭐 제어 설비, 유지 설비 이런 뭔가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곡물보다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이제 그런 뭔가 채소라든지 과일, 원예 특히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 원예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가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농업이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IT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건 또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반대로 또 그런 R&D나 기술 개발 비용들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미래에는 결국 이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스마트팜의 시장 상황도 궁금한데요. 아직은 우리나라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가 더 많이 발달한 모습인데 먼저 해외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스마트팜 규모를 한 148억 달러, 우리 돈 한 20조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연평균 한 9.8% 정도 성장을 하면서 한 2025년에는 뭐 22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뭐 노지농업, 뭐 시설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종 분야에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뭔가 스마트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뭐 미국, 뭐 일본, 서유럽 약간 이게 선진국 산업이거든요. 네. 기존 농업과 달리.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더 후발주자에 있고 이런 선진국들의 시장에 좀 가깝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스마트팜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팜 그런 확산을 뭔가 혁신 성장 핵심 선도 사업 중에 하나로 해갖고 한 4개 도시 정도를 정했어요. 뭐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뭐 경남 밀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만들었고요. 네. 또 이제 스마트팜을 하려면 이제 교육이라든지 실습, 창업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형 스마트팜 11개소를 2027년까지 구축하겠다. 또한 이제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 시행을 뭔가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런 뭔가 정책들이 발표는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재까지 스마트팜 시장 규모를 한 2020년 기준으로 5조 4천억 원.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스마트팜의 보급률도 한 1% 정도로 보고 있어서 네. 뭔가 유망한 산업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내 스마트팜 시장과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왜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초기 단계냐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 농업 관념과 이 산업의 지금 이 연결고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농업이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사실 농업법이 되게 엄격해요. 왜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땅이 적은 편이고 네.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뭔가 지주와 소작농이라고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의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이제 뭐 토지 분배가 해방 이후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이런 법들을 적용하다 보면 토지는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원격 농업이 가능한데 그런 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스마트팜을 가려면 시설을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 자동화 설비도 있고 IT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농지에 어떤 시설을 짓거나 건축물을 놓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럼 이걸 할 수 없는데 그럼 이거 어디서 하지? 그럼 농지가 아닌 데서 스마트팜을 해야 되는
약간 이제 이런 뭔가 모순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신산업으로 가다 보니 좀 풀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네, 농업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땅과 관련돼서 꼭 농업이 아니어도 뭐 부동산 투기가 뭐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네. 또 땅값이 막 오르거나 부동산 값이 그쵸.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예전에 또 태양광 때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거는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많이 규제를 풀어줬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태양광 이후에 농지로 돌아오지 않고 건축시설로 바뀌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 수단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너무 늦지 않게 이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팜의 투자, 기술 개발, 판매와 관련한 정책적인 지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둘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과 비용 지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농가들을 보면 이제 농촌에 아무래도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네. 그다음 농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뭐 보통 약간 이제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라든지 또 이걸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걸 했을 때 자칫 우리가 퇴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뭐 교육 지원이라든지 정책 자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산학 협력을 해서 뭔가 기술 개발을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농업에 한정된 게 아니라 IT, 첨단 과학, 뭐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접목된 게 스마트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농사를 짓는 농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 개발 학교라든지 아까 말한 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팔로워 지원 측면에서도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농업은 수입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파는 건데 이 스마트팜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큰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기 때문에 뭐 수출 네. 지원이라든지 직거래라든지 뭐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도 팔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필요하죠. 네,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일자리는 또 어떻게 더 창출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한민국 스마트팜의 미래에 대해서 짧고 굵게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토지도 사실 우리나라의 40% 정도고 인구는 많고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데 전 세계 수출 2위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전폭적 지지로 갔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할 게 꽤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농업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 식량 자금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거를 굉장히 산업, 안보,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이 스마트팜의 시장 상황, 정책적 지원 상황 등 스마트팜의 이모저모를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